죽음의 계곡에서 당을 지키겠다.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유승민 신임 대표 수락연설에서 정말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 유승민호 순항이 가능할까요? 좀 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절박함이 느껴지고요. 네, 1차적으로 추가 탈당을 막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나 가장 급한 일입니다. 예. 지금 11명의 현역 의원으로 이제 교섭단체 자격은 잃었지만 어쨌든 정의당보다는 한 2배 정도 되니까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추가 탈당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이게 다 한국당으로 흡수되는 흐름인가 보다 예. 라고 이제 유권자들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빠르게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티고 싶어도 못 버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1차 앞으로의 한 달 사이에 추가 탈당이 있을 거냐 아니면 유승민 대표와 새 지도부가 어쨌든 추가 탈당을 막아낼 거냐 이게 1차 이 가늠자가 될 겁니다. 예. 예, 소장님. 고성국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추가 탈당을 어떻게든지 막는 그렇죠.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지금 현안이 돼버렸고요. 저 역시 바른정당의 앞날이 아주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지금 국고보조금 자체가 지금 대폭 삭감된다거나 예.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 직면하게 될 텐데 유승민 대표도 어저께 이제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셨는데. 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급들 내지는 그 정도만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당이 정확하게 건전하게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부 조직 내지는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활동가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당원들 말씀하시는 당원들이죠. 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초가 좀 튼튼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서 만약에 뭐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지 못했을 때 당의 존립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당이라는 건 사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모양새인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위원장 또 기초 광역 의원들까지 많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 13일에 있을 지역 지방 선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전국적으로 후보를 다 낼 수 있는지가 의문인 상황이죠. 예. 예, 그렇지만 지방선거를 볼 때 대체로 이제 광역단체장을 어느 당이 몇 자리를 하느냐. 그렇죠. 세종시까지 포함하면 광역단체장이 17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개 17명 중에 몇 명을 하느냐. 9대 8을 대개 그래서 여야의 승부의 어떤 기점으로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의외로 바른정당은 지금 현역 광역단체장 2명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주와 경기도. 예,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 제주의 원희룡 지사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광역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모든 걸 걸겠다고 했는데 안 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역 의원 11명인데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해서 광역을 한 자리도 못 건졌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마 가만히 놔둬도 당은 거의 공중분해될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이제 승부처는 어디에 있는가면요. 예. 보수 유권자, 바른정당도 보수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 유권자들이 다 그냥 TK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혁신 보수 또는 합리적 보수, 예. 좀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예. 이분들은 대체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지금 부동층 쪽으로 지지 정당 없음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무당파 쪽으로 가 있죠. 그렇다면 예. 그동안 유승민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못한 상태에서 당이 어떤 면에서 과도기적인 기간을 거쳤는데 이제 중도 개혁의 노선이 분명한 유승민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모든 걸 걸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부를 하면서 중도 개혁 노선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만 있다면 예. 관망하고 있던 보수 혁신을 희고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예.
한국당이 아니라 바른정당 쪽에 힘을 모아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른정당의 거의 유일한 희망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 점에서는 지금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자원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도 보수 정치인이지만 아주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행보를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바른정당이 한국당과 정말 보수, 진정한 보수가 누구냐 이렇게 경쟁에 들어간다면 예.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바른정당으로서는 이제 내년에 지금 당장에 놓여 있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지 좀 족적을 남겨야 이제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황인데 사실 선거라는 게 여러 이제 요소들이 이제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도 거의 공통된 지금 견해를 보이고 있고 만의 경우 지금 유일하게 탈출구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국민의당과의 어떤 연합 내지는 합체를 통해서 중원의 어떤 영역을 좀 높임으로써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좀 어필하는 이런 식의 전략 정도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그것조차도 지금 이제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또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크게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고 박사님께서도 지금 남경필 그다음에 그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라고 하는 좋은 자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많이 불안을 느낍니다. 재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부 조직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들도 지금 많이 불안해하는 상태고 또 어저께 거기 취임식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봤었을 때 아마 불안함이 더 증폭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전당대회라는 게 사실 축하의 장입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자리인데 바른정당의 이 광역단체장 2명,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어제 전당대회에 불참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방금 두 패널 말씀 때도 두 정치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산이 안 왔어요. 제일 중요한 자산 두 분이 안 오셨어요. 예. 어제 유승민 대표가 죽음의 계곡을 건널 것이고 춥고 배고픈 겨울을 지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지사로서 다시 당선되는지 못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선이 아니라 낙선이란 죽음 아닙니까? 두 유력한 정치인도 이 당의 간판을 달고 다음 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당선이라는 그 생사의 가름길에서는 죽음의 계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실제로 숫자도 그렇게 나타나고요. 네. 정당 보조금도 당장 국회의원이 반으로 줄어서 14억에서 6억으로 분기별 그 보조금도 줄 정도로 춥고 배고픈 그런 겨울과 계곡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당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마지막 승부처로 보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어떻게 보면 연합 이런 부분이 이제 희망의 한 싹이 될 텐데요. 예. 어제 눈에 띄는 장면은 두 정치적 자산은 안 왔지만 김관영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참석해서 축사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꼭 하나 되고 일치되어서 더 큰 다당제의 길을 열어나가는 그 중심에 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만 유일하게 좀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땐 국민의당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홍준표 신임 대표가 예방까지 거절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대선에 있었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간다면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뭐 꼭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강제로 이렇게 통합을 하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방향이 옳은 선택일까요? 어쨌든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뭐 강요된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생존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내지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에 있는 전략가들은 늘 고민을 하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일단 유승민 대표는 모든 걸 다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근데 다만 무게중심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국민의당 쪽과 조금 더 집중하지 않겠느냐. 또 오늘인가요?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아마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바른정당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당의 어떻게 보면은 정적으로 놓여 있는 상황이 지금 더 통합이나 어떤 연대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바른정당과의 어떤 통합이나 연대를 정책 연대를 했었을 때 이제 계산을 합니다. 표 계산을 하겠죠. 얻을 것이 있는가 하면 잃을 것이 있다. 근데 사실은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지금
제가 적어도 느끼기에는 반대 기류가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이랬을 경우에 정말 자기 터전마저도 잃어버리는 위기 상황이 올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있고 아마 대표적인 분이 아마 박지원 전 대표가 되겠죠. 예. 공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스스로가 지금 내년에 이제 있을 지방선거에 나오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식의 정적 지형이 형성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아마 할 거기 때문에 그것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일단 문을 막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문 닫혔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그다음에 요번에 지난 대선 과정뿐만 아니라 이번 통합 과정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불거진 어떤 그런 감정의 골들이 깊기 때문에 그것 역시 녹록지 않다. 정말로 앞으로 바른정당은 조금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문을 닫았다 그랬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말만 문을 닫았지 실질적으로 오겠다 그러면은 또 수도 있죠. 뭐 술자리 한잔 하면서 회식하면서 금세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홍 대표가 예방을 막았어요. 인사를 하겠다 했는데 막은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정당 뭐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대권 주자가 여러 명 있는 정당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예. 바른정당은 비록 국회의원 숫자는 11명으로 줄었지만 유력한 대권 주자가 3명이나 있어요. 아까 이미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만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는 예. 10년 전부터 대권 주자로 다들 국민들이 차세대로 여론조사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유승민 의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의석수는 뭐 지금 뭐 110석을 넘지만 예. 한국당에 그렇게 대중적으로 국민적으로 지지도가 높고 인지도가 높은 대권 주자는 홍준표 대표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런 점들까지를 보면서 양당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할 것인가를 봐야 되고요. 제가 지금 대권 주자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사람으로 제가 남경필, 원희룡 두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예.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당장 내년에 경기지사나 제주지사 재선하는 것이 물론 현안이고 중요한 문제겠지만 네. 안 된다고 해서 대권 주자의 길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원희룡의 정치, 남경필의 정치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점들이 그 국민들이 바라볼 때 당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점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그 한국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지금 뭐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두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의당은 선거연대, 그러니까 통합은 일단 다음으로 좀 밀어놓고 선거연대 쪽으로 방향을 튼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지금 유승민 체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선거연대는 조만간 그 논의를 하기 위한 테이블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의원 숫자는 늘렸지만 야권에서 한국당이 오히려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한국당도 문은 닫았지만 선거연대에 관해서는 열 수밖에 없을 거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 내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해서 한 명의 후보를 내고 한국당이 후보를 낸다 치자고요. 3파전이 됐다. 그러면 한국당이 17개 광역 중에서 몇 개나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야권 간의 후보 연대는 시간의 문제지 한국당도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거 지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정말 생물인 거죠. 그런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지금 바른정당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 박사님께서 이 국민의당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자, 유승민 대표가 12월 중순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 12월 중순이라고 못 박은 건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대체로 뭐 공천을 하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6월에 선거를 하면 아무리 늦어도 3월 말 정도에는 공천을 확정 지어줘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야 후보들이 최소한의 선거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이 후보를 각자 낸 다음에 이걸 단일화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누군가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포기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각 당이 후보를 선정하기 전에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렇게 소급을 해서 보자면 예. 12월 정도에는 우리가 단일화 후보를 냅시다라고 하는 데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뭐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예.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를 내자 그러면 1월, 2월에 단일 후보를 위한 여러 가지 회의와 뭐 공동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대개 12월 정도를 뭐 꼭 유승민 대표만 아니더라 안철수, 홍준표 대표 모두 시점은 그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예. 자,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적폐청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예, 뜨거워지고 있고요. 또 지금 나왔던 저희 이 논쟁 토론과 맞물려 있는 그런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MB 이명박 전 대통령 사실상 결사항전을 선언한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거칠게 말하면 국민의당의 원래는 안철수 진영과 이쪽 바른정당의 유승민 진영이 이렇게 잘 융화가 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인데 두 진영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MB 아바타라는 그런 낙인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었기 때문에 MB와 친하다는 그런 이미지에 굉장히 아주 알레르기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MB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정병국 의원과 조혜진 전 의원을 불러다가 지금은 예. 자유한국당으로 합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예. 조혜진 전 의원은 심지어 실제로 유승민 대표와 친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뭐 자유한국당 갔고 이런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전선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수사 때문에 생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정리한 발언 들어보시면 아 전선이 조금 바뀌겠구나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거나 감정풀이 등으로 표현하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군을 또 군의 정보기관을 사조직은한 권력의 하수인 흥신소 취급한 장 본인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기사를 보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품격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이런 망나니 칼춤에 동원되는 기관이라면 이것은 정권의 충견에 불과하지. 우리 보수 우파 세력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망나니 칼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이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일침을 가했는데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전 정권 수사에 대해서 지나친 보복이다. 이러려고 정권을 잡았냐.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안철수 대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럽긴 한데요. 입장 자체가 어떤 때 보면 일관성이 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적폐청산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비난을 하는 의원들이 공개적인 뭐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공개적인 비난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어제는 MB가 이제 나가는 출국장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공격을 함으로써 어찌 보면은 적폐청산을 옹호하는 듯한 또 입장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안철수 대표의 어떤 속내 진짜 생각은 뭔가라는 걸 파악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장원영 부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 중에 불거진 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MB 아바타, 나는 MB 아바타 아니다. 공격할 상황에서는 공격한다. 비난할 상황에서는 비난한다. 이런 것들을 좀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그런 어떤 메시지인 것 같은데 뭐 저 부분이 이제 사실인지는 앞으로 향후 행보에 따라서 이제 좀 더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예. 저는 가만히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보면 저게 뭐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인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열흘 전에 그 안철수 대표가 지나친 적폐청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예. 적폐청산은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만 하고 있을 거냐 그리고 그걸 5년 내내 그것만 할 거냐 이런 지적이고요.
그런데 어제 나온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항에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 공항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하는 의견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느낄 겁니다. 예. 그러면 저거는 적폐청산도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열흘 전의 발언과 배치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예.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 품격 얘기도 했는데 예. 이렇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우리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에서의 뭔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문재인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일종의 그 위협으로 들리는데. 예. 아니 의사가 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 이거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져가잖아요. 예. 변호사가 그 의뢰인과 관련해서 얻은 정보 정말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져가는 게 최소한의 직업윤리 아닌가요? 예.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 정권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았다고 하면 예. 그거 다 기록물로 보관돼 있고 사실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 저는 어떤 직종보다도 그런 면에 있어서 무겁고 엄중한 직업윤리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자꾸 전 정권과 관련된 문건을 폭로할 때마다 제가 이런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예. 이런 취지로 비판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 때에 뭔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걸 마치 폭로하면 대단한 사건이 터질 것처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 협박이라는 단어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예. 위협하는 거, 과연 이게 그 정치의 정도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뭔가 간단하죠.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는 이걸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쟁의 문제로 끌고 가면 자기들도 뭔가 할 말이 있다, 버틸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정계 개편의 포석도 좀 깔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한국당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바른정당까지도 자기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뭐 1대1로 한번 붙어볼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정치적 계산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많은 부분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병원 현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검찰에서 소환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일부 언론은 뭐 정무석 자리를 그만 물러나는 여부를 떠나서 구속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앞서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예. 보도가 나올 정도인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짚어드린 것처럼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예.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도가 지금 굉장히 그 크기는 다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을 제3자 뇌물죄죠. 그렇죠. 예. 그 받은 거와의 축소파인 것처럼 검찰에서는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법률적으로 확정적인 사실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예. 그래서 당시에 미방위 소속이었고 상당히 홈쇼핑 재승인 등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면 2014년 납품비리 때는 그렇게 롯데홈쇼핑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다가 2015년 백수호 사태 때는 착한 홈쇼핑이 더 손해본다고 상당히 좀 두둔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정황도 검찰은 지금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전병헌 수석이 참 이 수사를 이렇게 무사하게 잘 통과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예. 자, 뭐 논두렁 시계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논두렁의 시계를 버려서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금속 탐지기 든 많은 사람들이 그 논두렁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답답함을 토로한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청와대 현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무언의 뭐 압박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는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과 그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정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검찰이 그 피의자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흘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지금의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검찰이 그 정도의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지는 나중에 이제 있는지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좀 더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스스로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 갖고도 예. 여러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소환을 한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포토라인에 쓰는 것 자체가 이번 정권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청와대에 대한 부담, 대통령에 대한 부담, 이 부분을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곧 거취에 대한 입장을 아마 표명하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내일 오시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 언론 보도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임종석 비서실장과 계속 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진행이 다음 주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예, 봅니다. 고 박사님. 이 정치인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자리죠. 예. 논두렁 시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서 얘기한 것은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금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한테 아마 불쾌하게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점에서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지수 소장 말씀대로 저도 어제 그제 계속 이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수석직을 빨리 사퇴해야 된다, 이런 사의 표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요. 예. 지금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임종석 실장이 뭔가를 결정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는 예. 안 됩니다. 비서관은 대통령의 비서.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조금 물러나 달라고 하는 것도 예.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비서실장이 기술적으로 완충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무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본인한테 직접 설명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사실은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정무수석들의 잔혹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수사나 어떤 방향으로 흘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못한 상태에서 당이 어떤 면에서 과도기적인 기간을 거쳤는데, 이제 그 중도 개혁의 노선이 분명한 유승민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모든 걸 걸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부를 하면서 중도 개혁 노선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만 있다면, 예. 관망하고 있던 보수 혁신을 희구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예. 한국당이 아니라 바른정당 쪽에 힘을 모아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른정당의 거의 유일한 희망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 점에서는 지금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자원이 있잖아요. 조금 예. 전에 얘기한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도 보수 정치인이지만 아주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행보를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바른정당이 한국당과 정말 보수, 진정한 보수가 누구냐, 이렇게 경쟁에 들어간다면 예.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바른정당으로서는 이제 내년에 지금 당장에 놓여 있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지 좀 족적을 남겨야 이제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황인데, 사실 선거라는 게 여러 이제 요소들이 이제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도 거의 공통된 지금 견해를 보이고 있고, 만의 경우 지금 유일하게 탈출구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국민의당과의 어떤 연합 내지는 합체를 통해서 중원의 어떤 영역을 좀 높임으로써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좀 어필하는 이런 식의 전략 정도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그것조차도 지금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또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크게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고 박사님께서도 지금 남경필 그다음에 그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라고 하는 좋은 자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예. 그분들조차도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많이 불안을 느낍니다. 재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부 조직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들도 지금 많이 불안해하는 상태고, 또 어저께 거기 취임식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봤었을 때 아마 불안함이 더 증폭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전당대회라는 게 사실 축하의 장입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자리인데
바른정당의 이 광역단체장 2명,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어제 전당대회에 불참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방금 두 패널 말씀 때도 두 정치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산이 안 왔어요. 제일 중요한 자산 두 분이 안 오셨어요. 예. 어제 유승민 대표가 죽음의 계곡을 건널 것이고 춥고 배고픈 겨울을 지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지사로 다시 당선되는지 못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선이 아니라 낙선이란 죽음 아닙니까? 두 유력한 정치인도 이 당의 간판을 달고 다음 죽음의 계곡에서 당을 지키겠다.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유승민 신임 대표 수락 연설에서 정말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 유승민호 순항이 가능할까요? 좀 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절박함이 느껴지고요. 네, 1차적으로 추가 탈당을 막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나 가장 급한 일입니다. 예. 지금 11명의 현역 의원으로 이제 교섭단체 자격은 잃었지만 어쨌든 정의당보다는 한 2배 정도 되니까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추가 탈당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이게 다 한국당으로 흡수되는 흐름인가 보다 예. 라고 이제 유권자들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빠르게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티고 싶어도 못 버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1차 앞으로의 한 달 사이에 추가 탈당이 있을 거냐 아니면 유승민 대표와 새 지도부가 어쨌든 추가 탈당을 막아낼 거냐 이게 1차 이 가늠자가 될 겁니다. 예. 예, 소장님. 고성국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추가 탈당을 어떻게든지 막는 그렇죠.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지금 현안이 돼버렸고요. 저 역시 바른정당의 앞날이 아주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지금 국고보조금 자체가 지금 대폭 삭감된다거나 예.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 직면하게 될 텐데 유승민 대표도 어저께 이제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셨는데. 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급들 내지는 그 정도만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당이 정확하게 건전하게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부 조직 내지는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활동가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당원들 말씀하시는 당원들이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초가 좀 튼튼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서 만약에 뭐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지 못했을 때 당의 존립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당이라는 건 사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모양새인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위원장 또 기초 광역 의원들까지 많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 13일에 있을 지역 그 지방 선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전국적으로 후보를 다 낼 수 있는지가 의문인 상황이죠. 예. 예, 그렇지만 지방선거를 볼 때 대체로 이제 광역단체장을 어느 당이 몇 자리를 하느냐. 그렇죠. 세종시까지 포함하면 광역단체장이 17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개 17명 중에 몇 명을 하느냐. 9대 8을 대개 그래서 여야의 승부의 어떤 기점으로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의외로 바른정당은 지금 현역 광역단체장 2명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주와 경기도. 예,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 제주의 원희룡 지사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 광역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모든 걸 걸겠다고 했는데 안 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역 의원 11명인데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해서 광역을 한 자리도 못 건졌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마 가만히 놔둬도 당은 거의 공중분해될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이제 승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예. 보수 유권자, 바른정당도 보수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 유권자들이 다 그냥 TK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혁신 보수
또는 합리적 보수, 예. 좀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예. 이분들은 대체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지금 부동층 쪽으로 지지 정당 없음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무당파 쪽으로 가 있죠. 그렇다면 예. 그동안